보면 자, 수동결산은 항상 12월 31일자로 하는 거예요. 12월 31일자로. 자, 그럼 뭐 첫 번째 문제는 자동결산으로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자동결산할 거니까 잠시 후에 하고, 자, 그리고 우리 기말 재고 자산에서 감모 손실이 150만 원 있었는데 이 중에서 3분의 1이 비정상 감모 손실이니까 50만 원만 원재료의 비정상 감모 손실 수동결산 해야 됐죠. 그럼 그 분계를 일반전표에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50만 원이고 대변에 원재료인데 이때 꼭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써야지만 계산자료 입력 갔을 때 이게 반영되어서 이 금액 빼고 매출 원가로 처리하도록 회계 처리가 될 거예요. 그죠? 398페이지죠. 자, 그것 때문에 제가 책갈피를 드려요. 자, 제가 이게 쓸 일이 없어서 책갈피로 쓰라고 주는데, 자, 이거 책갈피로 쓰세요. 명함 쓸 일이 없어서 책갈피로 써요.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거고, 자, 우리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해서는, 평가 손실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자동 계산하자라고 했었었죠. 근데 자동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컴퓨터 화면만 보세요. 원래 평가 손실을 하면 여기에 제품에 대해서 평가 손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있죠. 그죠? 이거 계정함을 잘못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 시험 때는 꼭 들어와 있는데, 자, 계정함 및 적요 등록에 가서 잠시만요.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여러분들 컴퓨터에 960번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960번 가보세요. 우리 이것도 여기에 만들면 안 되는데 여기 만들었는데 여기에 우리 관계 코드 있죠? 관계 코드를 우리 제품으로 잡아주세요. 시험 때는 이렇게 잡혀 있어서 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 때는 원래 계산자료 입력에 가면 그러면 여기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분계 자동 계산할 수 있도록 들어와 있어요. 좀 이제 풀다 보시면, 근데 방금 얘가 안 들어와 있는 게 얘네들은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차감 계정도 달면서 그걸 평가 손실의 개를 붙여버리는데 얘를 안 넣어버려 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건 그냥 시험 때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냥 얘는 지금 내린 금액만큼 어제 115만 원이었나요? 하여튼 그 금액만큼 우리 자동 계산하는 걸로 하고, 자, 3번도 자동 계산 할 거라고 이제 뒀죠. 4번도 일단은 자동 계산인데 뭐 마이너스인지는 이따 들어가 보면 되니까, 그럼 5번에 장기 차입금에 대한 단기 발생이자 미지급분 300만 원을 계상하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차입금의 이자니까 이자 비용 300만 원을 인식할 거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이고 300만 원 인식하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300만 원이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어제 분개했던 거예요. 예? 어떤 거요? 아니요, 입력해야 이제 자동 계산자료 입력 들어갈 때 얘네들이 반영된 게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입력하는데 그냥 하면서 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어제 판서만은 컴퓨터 안 봐가지고. 자, 다음은 보험료 선고분 28만 원을 계상하다. 그럼 보험료 재적용비 선고분 28만 원을 취소해주고 대변에 재적용비니까 500번대 보험료 28만 원을 우리는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였죠.
다음은 당좌예금 음수잔액을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다. 그래서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 가면 당좌예금에 마이너스 1229만 9,780원을 음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 계정이라 차변에 써주면 음수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금액을 적고, 자, 우리 시험에서도 당좌예금 말고 마이너스 그 통장 보통 예금으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 계산 문제 등장하니까, 그럼 마이너스 돼 있으면 차변에다가 이 금액을 써주면 제로로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금액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차변에 당좌예금 방금 그 금액을 쓰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다 이 금액으로 이렇게 이제 대체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가 새로 조회하면 방금 이 분개하고 나니까 당좌예금에 마이너스가 사라지죠. 다시 조회해 보면 날짜 치면 다시 조회되면 얘가 사라지게 하는 게 지금 목표인 거예요. 지금 방금 이 문제는. 자, 다음은 뉴욕은행의 장기 차입금 중 3천만 원은 상환기일이 1년 이내로 도래되어 유동성으로 대체하다. 그럼 장기 차입금 유동성 대체는 차변에 장기 차입금을 쓰고 3천만 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3천만 원 이렇게 써서 얘를 유동부채로 대체하는 거죠. 어제 여기까지가 우리 수동결산 분계다라고 좌우 같이 분계를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그럼 이제 수동결산이 끝났으면 자, 자동결산을 할 건데, 자, 지금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불러오기 할 거니까 반영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럼 우리는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서 자, 고정자산 등록을 입력할 건데, 자, 우리 고정자산 등록 한 계정 과목이 한 개면 그냥 하나만 쓰면 되는데, 근데 지금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죠. 그러면 그냥 엔터 치시면 우리 여기에서 계정 과목을 선택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건물이죠. 그러면 F2번 눌러서 건물이다. 자산 코드 1번 공장 건물 2017년 6월 5일 날이고, 자, 기초가액은 1월 1일 날 취득한 금액을 1월 1일 날 장부에 적혀 있는 계정 과목 금액이 기초가액이에요. 그럼 여기에 1억이고 1,000만 원이 적혀 있고, 감가상각이고, 내용 연수는 20년이고, 얘는 사용이 공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할 때에 여기 경비 구분을 500번대라고 안 써주면 결산자료 입력에서 500번대 감가상각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얘 꼭 정확하게 해줘야 컴퓨터가 공장 거라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업종 구분은 우리 02번.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 뭐 정해법이니까 예, 맞죠. 다음 똑같이 건물인데 2번 본사 건물 2017년 4월 1일 날 1억 8천만 원이고 감가상각 1,800이고, 내용 연수는 20년. 이번엔 본사 거니까 6번 800번대로 두고, 업종은 03번. 정해법 맞으니까 자,
얘는 됐고, 자, 다음 기계장치 3번 절단기구 2017년 7월 31일 날 8천만 원에 취득했고 2,500 감가상각 누계액이고 내용 연수는 10년. 얘는 사용이 공장이니까 1번 500번 되고 업종 구분은 13번. 제일 아래 여기 13번. 책에 적혀 있는 거 보고 쓰는 거예요. F2번 찾으면 복잡한데 번호 적혀 있으면 그냥 보고 쓴 거예요. 원래는 넣어야 되고 시험 때 안 나오면 안 쓰는데 시험에서 넣어야 줘야지 제대로 다. 왜냐면 업종별로 그리고 그 자산별로 해서 기준 내용 연수가 틀려요. 이건 세법상 서식이에요. 원래 법인 세법상 서식이기 때문에 기준 내용 연수라는 게 있어요. 자, 다음 차량 운반구가 4번 5톤 트럭이고 2017년 5월 27일 날 1,000만 원이 취득 금액이고 얘가 300만 원이고 내용 연수 10년. 그리고 얘는 공장 트럭이니까 1번 500번대에 업종은 13번 제조. 자, 다음 또 차량 운반구 5번 얘는 승용차고 2020년 7월 3일 날. 자, 그럼 올해 취득했네요. 자, 7월 3일 날 취득했으면 올해 1월 1일 날 기초가액이 있나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올해 취득한 거는 단기 중 취득이라고 적혀 있죠. 이 칸이 올해 취득했을 때 쓰거나 단기 증가가 올해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을 때 이 칸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4번 칸에 2,430만 원을 써주고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얘는 본사 거 800번 되고 얘도 업종 코드가 13번이네요. 그래서 단기 취득했을 때는 단기 중 취득에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되었으면 감가상각한 금액이 기초가액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입력되셨으면 이제 창 닫고 자, 이제 결산 들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그죠? 자, 그럼 결산 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서 자, 여기 기간 쓰지 마세요. 시험 때 그냥 엔터 치세요. 괜히 기간 써서 시험 때 뒤에 제가 감독관 나갔을 때 보면 막 뒤에서 보면 12월부터 12월 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금액 틀리게 나와서 틀려요. 그렇죠. 근데 그냥 엔터 치면 나오는데 굳이 숫자 써가지고 실수하지 말라 그거예요. 어차피 회계 기간이 들어오게 설정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결산자료 입력 메뉴는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 우리 손익계산서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아래 매출총이익이 되고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고 영업외 수익도 하고 영업외 비용 빼면 법인세 차관용 순이익, 법인세 빼면 당기순이익. 그냥 손익계산서예요. 이 손익계산서인데 그럼 매출액은 당연히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K랩 프로그램은 여기에 있는 결산전 금액은 장부 금액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결산 자료 입력으로 여기 결산을 쓰면 그러면 결산 후 금액이 이렇게 될 거다 보이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가운데 있는 이 내부 결산 반영 금액에 안 써주면 그 분계를 안 해주는 거예요. 얘 왼쪽에 적혀 있는 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장부에 있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편리하라고. 자, 그럼 우리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산정하는데, 자, 우리 아직 저하고는 원가 회계 안 했지만 우리 원가 회계가 매출 원가 하려면, 제품 매출 하려면 우리 요소별 원가 계산이 원재료 사용액 계산하고, 원재료 사용액 계산하려고 얼마 남았다고 해야 나머지는 사용했다라고 계산해 주겠죠. 원재료비를. 그리고 우리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요소원가 계산이. 그래서 노무비를 계산하는데 지금 매출 원가니까 공장에서 일한 직원들 임금이나 이런 건 1년치가 다 산정될 거고, 그럼 500번대 상여금이든 500번대 수당이든 다 들어갔으면 500번대의 퇴직급여 총당 부채가 올해 더 설정할 거를 여기다 써줄 건 거예요. 500번대. 앞에 보시면 508번이라 적혀 있죠. 얘 500번대로 분개해 줄 거예요. 퇴직급여로. 얘는 퇴직연금 총당금 전입액이라는 500번대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이걸로 분개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올해 500번대 추가할 거 써주면 다 합친 게 노무비겠죠. 공장이 있어서 들어간 인건비. 그리고 공장이 있어서 들어간 경비들 중에 500번대 경비들하고 이제 500번대 감가상각비라고 할 것들을 여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감가상각비 앞에 보면 518번 적혀 있잖아요. 차변에 이 감가상각비로 분개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우리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합치면 단기총 제조비용 될 거죠. 그럼 여기에 기초제공품 더하고 기말제공품 빼면 단기총 제품 제조 원가가 완성품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제공품을 써줘야 완성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고, 그럼 제품에서 기초에다가 다른 데 쓴 거 그리고 기말에 남은 거 쓰면 나머지가 제품 매출 원가가 되도록 계산하는 거예요. 요소별 원가 계산인데 이거 재무 회계 스타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매출 원가 라인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500번대 경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이 매출 총이익이라서 흔히 이야기할 때 매출 총이익을 기준으로 위에는 매출 원가니까 500번대 공장 거, 매출 총이익 아래는 판관비 800번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매출 총이익 기준으로 500번, 800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아래 판관비에서 이제 급여 800번대 급여들 중에서 800번대 퇴직급여 보충할 거 쓸 거고, 다음 또 우리 본사 800번대에 감가상각비 할 것들, 본사 자동차라든지 지금 차변에는 818번 감가상각비 분개할 거고 대변에 얘네들 차감 계정으로 쓸 거란 이야기예요. 또 판관비로 우리는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그 설정할 때 차변의 대손상각비가 800번대죠. 이게 800번대 대손상각비 계정이고, 무형자산 상각비도 할 거고, 그리고 그 외 기타 비용 해서 800번대 경비들이 다 빠지면 영업이익이 나올 거고, 그럼 여기에 영업외 수익은 여기에서 손댈 거 없는데, 그럼 여기 영업외 비용에서 지금 우리 900번대의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대손충당금 설정한 게 있다면 여기에서 또 반영이 될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수동계산에 적혀 있는데 자동계산이라고 말한 게 여기서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900번대로 분개를 컴퓨터가 할 거예요. 그럼 얘 빼고 나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있죠. 그럼 법인세가 계산을 했을 때 얼마다라고 뺄 건데, 그러기 위해서 선납세금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장부에 있다고, 선납세금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납세금이 원래 수동 계산한다면 이 금액을 대변에 보내주고 차변에 법인세 등이라고 할 건데, 그걸 지금 이 금액이 얼마 있다고 컴퓨터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분개할 거면 이 금액 그대로 옆에 쓰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 내년에 낼 거, 나머지를 추가 계산액에 써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법인세에 대해서 분개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계산자료 입력 메뉴의 순서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감가상각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그냥 올해 감가상각비를 알려주면 여기 매출총익 기준으로 해서 위에 500번대 일반 감가상각비는 공장 거 올해 발생한 감가상각비, 단기 감가상각비 쓰고, 아래쪽은 800번대 판관비에 있는 감가상각비 쓰는데, 방금처럼 고정자산 등록에서 불러온다면 위에 감가상각이라고 버튼을 누르면 얘가 지금 우리 입력한 거 계정 과목별 그리고
500번, 800번 별로 해서 얘가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에 결산 반영 금액에 여기에 안 나온다면 경비 구문을 잘못한 거예요. 그럼 얘 결산 반영 누르면 자동으로 여기 칸에 자기 칸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500번, 800번 경비 구분 정확하게 하셔야지 위아래 맞춰서 들어간다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것도 연령 분석법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대손 삼각 버튼 누르면 여기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줄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우리는 매상 매출금 가지고 할 거면 매상 매출금 잔액에 대손율 곱하고 그리고 대손 충당금 잔액을 뺄 거죠. 그럼 나머지를 보충한다, 환입한다고 나올 건데 그걸 여기에서 잔액 이 금액이 있고 몇 퍼센트 할 거라고 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전부 다 설정할 게 아니기 때문에 설정할 것만 두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워줘야 돼요. 아니면 결산 반영하면 얘네들이 다 들어가서 비용 과대 계산돼서 오답 처리될 거예요. 대손 충당금 설정해야 되는 것만 설정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금액이 그럼 보충할 거, 환입할 거를 알려주는 거죠. 컴퓨터 계산해 준 거예요. 2%할 거다라고 하면 이 금액 해야 된다. 지금 이 잔액에서 3% 해야 된다면 이 금액 해야 된다. 이렇게 컴퓨터가 계산해 주는 건데 자,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수동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 대손 충당금 문제가 있으면 얘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있으면 여기 입력했던 거 버리고 나가서 입력하고 다시 들어와 딱 맞추고 나서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아무것도 입력 안 했죠. 그럼 문제 우리 4번을 보면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를 설정한대요. 4번에서 그럼 1% 설정할 거면 우리 대손 삼각 버튼 누르고 여기에 1% 확인한 후에 지금 이 두 개 설정할 거라는 거죠. 매출 채권은 매상 매출금과 받을 엄인데 여기 마이너스로 적혀 있네. 이거. 자,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 마이너스 금액인 거는 환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을 적어야 돼요. 그럼 278만 1,320원이라고 적고 따로 적어 두시고 컴퓨터가 계산해 줬는데 이거 쓰기 싫으면 직접 학계단에 시간표 가서 쓰면 돼요. 보니까 똑같아요. 쓰셨죠? 그럼 이 금액 적어 놓고 얘 창 닫고 다시 나가서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자, 차변에 방금 외상 매출금이었죠. 그럼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을 278만 1,320원 빼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하는데 매출 채권이니까 800번대, 기타 채권이면 900번대 이야기하던 게 얘예요. 그럼 800번대로 지금 매출 채권이니까 이 분개하는 거예요. 이거 회계 처리하면 딱 맞춰지는 거잖아. 그죠? 지금 보충하려고 지금 설정하려고 하는 금액보다 이 금액만큼 많다고 알려준 거니까 이 분개하면 딱 맞겠죠? 그럼 1% 하면 이제 더 이상 보충할 거 없이 딱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셨으면 계산자료 입력으로 가서 다시 엔터 치고 대손 삼각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이제 여기에 보충할 거 없다고 돈이 없어지죠. 금액이 없어지면 이제 딱 맞춘 거예요. 여기에 금액이 들어있으면 분기할 때 금액 틀렸거나 분기 잘못한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딱 맞으니까 지금 이거에 1%인데 잔액이 이거니까 공 두 개 떼면 맞잖아. 그래서 보충할 거 없이 방금 수동 계산으로 맞추고 온 거고 그럼 받은 원만 보충할 거니까 나머지 이 두 개는 지워야겠죠. 이 둘이는 영업의 비용으로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분기하겠다는 건데 설정 안 할 거는 스페이스바 엔터를 쳐서 지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결산 반영 버튼 누르면 우리 판관비 쪽에 대손 삼각에서 받을 어음 쪽에 금액이 들어와 있죠.
외상매출금은 우리가 수동계산으로 끝냈기 때문에 지금 뭐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받은 것만 보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하나씩 내려올게요. 자, 1번 문제는 감가상각 고정자산 등록한 거 반영하는 거면 위에 감가상각 버튼 클릭하고 위에 감가상각 버튼 있죠. 클릭해서 자, 우리가 입력만 정확하게 했다면 저처럼 5개 되어 있고 500번, 800번 잘 나눠져 있으면 아래에 결산 반영만 누르시면 돼요. 그럼 결산 반영 누르면 이제 알아서 위에 500번대 감가상각비에 3개 들어와 있고 800번대 감가상각비에 2개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위아래로 알아서 매출총액 기준으로 위에는 500번, 아래쪽에는 800번으로 둘이가 알아서 잘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다음 이제 재고자산 문제를 보면 자, 이번에 재고자산에서 원재료는 실제 재고액 쓴다라고 했죠. 뭐 비정상감모손실 회계 처리했고 정상감모손실은 회계 처리 안 하는 거고 그래도 어떻게든 전부 다 실제 재고액. 그러면 4,350만 원을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써주고 이렇게 다음 제공품은 2,850만 원인데 자, 그럼 아래쪽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2,850만 원을 써주고 다음 제품에 대해서 자,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죠. 장부에는 4,865만 원인데 순실현 가능액이 4,750만 원이니까 그러면 지금 차이 나는 금액이 4,865만 원에 4,750만 원이면 115만 원 내렸죠. 그럼 이걸 전 수동계산 안 하고 온 이유가 이 115만 원을 여기 제품 평가 손실에 115만 원이라고 치시면 전표 추가하면 차면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면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분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이렇게 하면 되고 지금 말고 한 번에 해야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이제 기말 제품 재고액에 쓸 건데 자, 얘는 차감 계정으로 분계해 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부 금액을 쓰는 거지 순실현 가능액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장부 금액인 4,865만 원을 써야 되죠. 자, 그럼 지금 이번 문제는 끝났고 다음 3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액이 있죠. 그 추가 설정액이니까 추계액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뺄 건데 추가 설정액이니까 그냥 이 금액을 쓰면 돼요. 그럼 생산부 거 1250, 사무직 거 1178만 원. 그럼 생산부 거는 임금 아래에 있는 퇴직급여 전입액에 1230만 원이다라고 쓰고 1230만 원이다라고 쓰고 자, 그리고 사무직 거는 판관비의 급여 아래에 있는 퇴직급여 전입액에 1178만 원이다라고 쓰고 자, 그럼 이제 얘도 분개할 준비 끝났고 대손 충당금은 우리 했죠. 그럼 이제 마지막 9번 법인세 있죠. 자, 그럼 법인세는
화면 제일 아래로 내려서 항상 법인세는 마지막에 하는 습관 들여야 돼요. 왜냐면 미래 여러분들 중에 세무일급 수업 듣는다면 법인세를 직접 계산해요. 문제처럼 이 금액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을 이 금액으로 해요. 계산 후 금액 위에 거 이거 쓰고 난 후에 금액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해야 되지. 얘 가지고 계산해 놓고 위에 또 쓰면 또 바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는 마지막에 하는 습관 들이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하는데 자 그럼 왼쪽에 선납세금 정리해야 되는데 잔액 알려주죠. 그럼 그대로 351만 8,800원이라고 그대로 쓰면 여기 쓰는 거는 이 금액으로 분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을 그대로 쓰고 그리고 이 아래 칸에는 지금 문제를 보면 법인세가 828만 3천 원이라 그랬죠. 그럼 법인세가 828만 3천 원인데 지금 선납세금으로 이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나머지 금액을 이제 나중에 내년 법인세 신고할 때 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금액을 아래 추가 계상액에다 쓰는 거예요. 이게 미지급 세금으로 분개해 줄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 계상액이. 그럼 선납세금과 추가 계상액을 쓰면 이 둘의 합이 이 법인세가 지금 우리 문제에 있는 법인세하고 일치해야 돼요. 법인세인데 얘는 미리 냈고 얘는 내년에 낼 거다 이렇게 분개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얘 그대로 옆에 써주고 얘는 법인세에서 선납세금 뺀 금액을 쓴다라고 제가 어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전부 다 준비가 끝났죠? 그러면 이제 전표 추가를 하면 이제 자동 결산 분개 완료라는 글자를 보고 항상 여기를 닫아야 돼요. 자동 결산 분개 완료 이걸 보지 않으면 이게 없으면 나는 아직 여기 문제를 하나도 안 푼 거예요. 채점 기계는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는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이 분개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분개에서 매출 원가 가지고 채점할 거고 우리 재고자산 평가 손실 평가 충당금 제가 자동 나올 거라 그랬죠. 분개. 그래서 이 분개 들어와 있으면 걔는 정답인 거고 퇴직금도 500번대의 우리 퇴직급여에 여기 있네. 500번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또 아래에 800번대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도 800번대 거 여기에 500번대 것들 그리고 여기에 대손충당금 설정한 거 그리고 법인세 선납세금 정리 미지급 세금 정리 이것들이 있어야지 채점기는 분개가 있으니까 정답이다라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정답이에요. 그렇죠. 분개만 맞으면 돼요. 얘는 도구예요. 이건 프로그램마다 있는 내용도 다르고 지원해 주는 게 틀려요. 필요 없어요. 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이거 계산하는 것 빼고 이것도 전부 다 좋고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그냥 수동 계산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조금만 능숙해지면 한두 문제만 이렇게 걸려 있으면 그냥 수동 계산만 하고 자동 계산 안 들어가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전부 다 수동 계산하면 계산자료 입력과 전표 추가해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제 분개가 좀 많이 원활해진 거죠. 그러면 그거 할 필요 없다. 우리 마감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지금 여기 분개에서 이 분개가 있어요. 지금 계산자료 입력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사실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500번대 비용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얘네들을 매출 원가로 싹 정리를 해줘요. 여기 보면 500번대를 전부 다 정리하는 분개가 들어와요. 여기에 500번대를 다 정리하는 분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학계장 예산표에 여기서 결산 분개를 하고 나면 여기에 500번대의 제조 원가는 잔액들이 다 사라져요. 방금처럼 이제 얘네들을 전부 다 노무비
정유용비에서 제공품으로 바꾸고 제공품을 제품으로 옮겨가는 분계를 전부 다 한 거예요. 우리 원가액에서 얘네들이 다 제공품 될 거잖아요. 500번대 경비들이.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 분계를 기말에 한 방에 정리했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잔액이 없는 거예요. 근데 판관비는 남아있죠. 그럼 판관비는 자 우리 교재 이제 뒤쪽으로 좀 갑시다. 그렇죠. 계산 자료 입력은 그냥 옵션 메뉴지 꼭 써야 되는 메뉴가 아니에요. 이렇게는 자 이제 교재 404페이지에 가면 책에서는 안 내놨는데 자 우리가 마감하는 순서처럼 돼 있는데 제가 여기에 온 거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문제가 나와요. 시험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문제는 우리가 주주총회 때 결의한 내용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나오는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단기총 제조원가가 만들어져야 되고 제조업들은 그럼 그게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서 단기순이익이 만들어져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전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단기순이익 더해서 그걸로 주주총회 결의 내용 쓰도록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현금 배당한다, 주식 배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그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를 클릭하고 엔터 치면 그냥 엔터만 치면 12월 달 돼서 아래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산정이 돼요.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열면 새로 불러오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고 다음 손익계산서 클릭해서 엔터 치면 그러면 아래에 단기순이 나오고 그럼 이제 창 닫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면 난 연속도 없는데 이게 뜨는 게 방금 열 때마다 불러와줘서 값이 뭔가 틀려졌다는 거야. 그럼 아니오라고 하면 새로 불러올 거고 그럼 이 단기순이익이 거기에서 불러와진 거예요. 그럼 올해 처분 확정일자가 2021년 예를 들어 2월 28일 날 한다면 이제 전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올해 번 것 가지고 그 금액이 이 금액이겠죠. 합친 거 이 금액 가지고 올해 주주총회 한 거 쓰는 거예요. 그럼 현금 배당이라고 하면 여기에 현금 배당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었다. 그럼 여기에 1,000만 원이라고 쓰고 주식 배당 1,000만 원치다. 그러면 1,000만 원이라고 쓰고 뭐 사업확장 전입금 500만 원이라면 여기 500만 원 쓰고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보통주 현금 배당이라고 해서 여기다 쓰는 거 아니에요. 얘는 이 1,000만 원의 내역을 쓰는 거지 1,000만 원 현금 배당하는데 이 중에 보통주 얼마 우선주 얼마 보여줄 때 쓰는 거지 일부러 현혹하려고 보통주 현금 배당 1,000만 원 했다라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1,000만 원을 써도 배당금이 1,000만 원이 안 올라가죠. 얘는 내용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금 배당 적혀 있는 곳에 쓰는 거예요. 자 다르게 접근할게요. 자 지금 계정 과목 적혀 있는 곳 있죠? 다 계정 과목이 적혀 있잖아요. 대놓고 이 계정 과목으로 분개해 줄 거란 이야기예요. 얘는 분개해 줄 계정 과목이 없죠? 얘는 필요 없는 정보들이에요. 그럼 이대로 끝낸다라고 하면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최소화 한도. 그럼 여기서는 얼마죠? 이익준비금 상법상 최소화 한도는 현금 배당의 10%가 최소화 한도죠. 우리 이익준비금은 법정적립금으로서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금전 배당의 10분의 1을 최소 적립한다. 우리 전에 그래서 현금 배당의 10% 기억하라고 했던 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걸로 끝났다라고 하면 전표 추가. 얘도 전표 추가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추가해 버릴 거예요. 전표 추가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추가했다고 나오죠. 그럼 여기가 이제 집합손익 내면서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 가보면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지금 위에 건 결차결 때는 결산이고 아래 거는 손익 적혀 있는 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이제 400번대 매출들하고 800번대 비용들하고 정리를 해서 손익 대체시키고, 이 손익 대체시키는 거 집합 손익들을 미처분 이익잉여금 바꾸고 6월 이익잉여금으로 다 전환시키는 작업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줘야 합계잔의 시산표에서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재적용비든 판관비든 모든 손익을 그의 당기순이익으로 다 정리하고 비용이 하나도 안 남죠. 이렇게 정리를 시키는 작업이 지금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정리한 거예요. 방금 전표 추가해서. 그럼 마지막으로는 원래 원칙대로 재무상태표를 열어서, 왜냐면 여기 열어야 방금 그 이익잉여금이 여기로 들어오거든. 그렇게 하고 닫아야 사실은 정확하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체적인 마감 흐름을 말한 거고, 자 실질적으로는 그냥 제조원가면에서 열었다, 손익계산서 열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열면 돼요. 자 지금 이건 문제 나오니까 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535페이지 표 보세요. 535페이지. 그냥 제가 열었는데 얘 바로 보이네. 결산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결산 문제에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서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반영하시오라고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면, 자 얘네들까지 전부 다 끝내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얘를 지금 방금 했던 그 내용이에요. 제가 시험 이렇게 나온다고 표현한 거, 저도 우연히 방금 그냥 열었는데 보였는데, 나오면 제조 원가 명세서 열고 정확한 답 하고 싶으면, 그리고 손익계산서 열고, 근데 시험 때는 이거 안 해도 사실은 정답이라고 해줘요. 이 앞에 두 개는. 그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지금 문제 보면 단기 처분 확정일이 2021년 2월 25일이고 정기께 2020년 2월 25일이다. 그리고 사업확장 적립금이 500만 원, 현금 배당이 2천만 원, 주식 배당이 1,000만 원, 그리고 금전 배당의 10%를 이익준비금 한다. 현금 배당의 10% 200만 원 이렇게 쓰고 전표 추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5번 문제는 정답인 거예요. 우리가 분개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와서 써주는 거니까, 이거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전표 추가까지 하면 지금 이 문제는 5번 문제는 얘는 다 된 거예요. 우리 방금 보면서 쓴다라고 했던 게 이거 보고 쓴다라고 제가 말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에 자주 등장은 안 하는데, 제가 우연이라는 게 혹시나 하고 쭉 돌렸는데 있어서 운이 좋았던 건데, 근데 한 번씩 나오니까, 나오면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얘 이거 4점 주려고 얘를 2점짜리로 줄인 거예요. 어차피 15점 배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자 우리 결산 되는데, 자 우리 수동 계산이 어렵죠. 생각보다 자동 계산보다 수동 계산이 어렵죠. 다 어려워요. 그건 제가 수업을 못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아니오란 말 하지 마시고, 우리 이 두 개 공부하자 했다고 분개하셨죠? 100개씩 하셨을 거니까. 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수동 계산만 모아놨어요. 수동 계산은 많지가 않아. 특히 회계 1급은 엄청 많이 했는데도 30개밖에 안 돼. 40개네. 40개밖에 안 되고, 세무 2급은 그래도 좀 나오니까 100문제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자 계산 문제도 보시면 반복되는 것들이 막 보일 거예요. 이거 자동 계산은 빼고 수동 계산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푸시다 보면, 정말 풀다 보면 알겠어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되거든. 결산 문제는 선택의 폭이 많지가 않아요. 10개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계속 돌려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균등하게 안 나오니까 어떤 거는 10개 이상 비슷한 타입을 분결하다 보면
시험 때 나오면 그냥 보게 돼요. 우리가 과거에 회계 읽어봤을 때 조회 문제 계속 보다 보면은 알잖아요. 그것처럼 알게 될 거니까 여기 문제하고 답안지 다 있죠. 제가 이거 둔 이유가 그냥 오가다가 휴대폰으로도 보시라고 PDF 파일 넣어둔 거니까 휴대폰으로 보실 수 있죠. 이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PDF 파일로 보면 되니까 하면서 결산 분계도 일반 점표만큼 결산도 중요한 거예요. 다 똑같이 15점, 15점, 15점이에요. 일반 점표 15점, 매매처 점표 15점, 결산 문제 15점. 그러면 그 세 개 합쳐가지고 70점 중에 45점. 그럼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로 3점, 4점.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로 7점. 그럼 55점 되죠? 그럼 이제 나머지 15점이 자, 지금부터 저와 같이 할 소득세예요. 소득세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놓고선 나중 되면 관심 있는 것만 보고 있고 어렵다는 말은 아무도 안 해요.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본인이 알고 싶은 게 더 많아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 저와 같이 소득세 이야기만 조금 하고 교재 270페이지 펴고 예, 이제 안 볼 거예요. 내일도 안 볼 거예요. 내일 보려나?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볼 수도 있겠다. 지금 끄셔도 돼요. 자, 우리 영상 그렇게 많이 보시는 스타일 아니니까 화면 저 안 써도 화면 안 찍어도 되겠죠? 여기 칠판은 그냥 내용만 보시면 될 거니까. 자, 270페이지 펴서 자, 소득세에 대해서 좀 봅시다. 자, 우리가 세금에서 말할 때 자, 소비세, 소득세, 보유세 이렇게 말할 때에 소득세로 가지고 보면 이 소득세는 분류를 개인 소득세가 있고 법인 소득세가 있어요. 우리 자연인인 인격체가 벌어들인 거에 대한 세금이 있고 법인 인격체라고 말한 그 인격체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법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법은 이 소득에 대한 세금들 중에서 세법 이름을 붙이면서 개인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법을 개인자를 생략해서 소득세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붙이는 걸 소득자를 생략해서 법인세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세법들은 자, 개인 소득세는 소득 원천 설에 의한 열거주의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포괄주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 개인이 돈을 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돈 벌었는지를 먼저 소득의 원천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로로 인해서 급여를 받은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 번 건지 이자를 해서 돈 번 건지. 그래서 세법법전에 봐서 이렇게 돈 번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얼마 징수하라고 적혀 있으면 세금 징수하고 안 적혀 있으면 세금 징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저한테 1,000원만 줘보세요. 그래서 제가 1,000원 줬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거 나가질게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소득 생긴 거잖아, 1,000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세법이 알았다면 소득의 원천, 방금 뭐죠? 삥 뜯은 거잖아요. 그럼 삥 뜯은 거에 대해서 세법 법전에 적혀 있으면 세금 부과하고 안 적혀 있으면 세금 부과 안 해요. 그럼 그 돈에 대해서는
우리 소득세법은 여러분한테 부과를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소득 원천을 따지고 먼저 그 원천을 찾아서 열거되어 있으면 부과하고 열거 안 되어 있으면 부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법인은 소득의 원천을 찾는 게 아니라 너의 순자산, 순수한 네 돈, 우리가 흔히 자본이라고 회계상에 말하는 비슷한 성격인데 그 자본이 증가를 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그냥 포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개인이 그렇게 삥 뜯어서 갔으면 세금 안 내는데 그게 법인이었으면 세금 내는 거예요. 돈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영화에 깡패들 조직들 있죠. 근데 법인 만든 거 있잖아. 그래서 그 합당하게 국가에 세금 내는 그 조직 깡패라고 막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동네에 있는 개인 깡패들하고 자기하고 차이가 세금 내는 놈, 안 내는 놈. 이 차이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 걔네들은 근데 정말 순수하게 신고를 다 한다면 가게 업주들한테 돈 그 지켜주는 걸로 해서 받는 돈도 세금 내요, 법인은.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는 법인이 있긴 해요, 일부러 앞에서. 근데 국가는 그거 가지고 뭘 안 해요, 세금 낸다는데.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차이는 크죠. 그럼 이 법인세는 나중에 우리가 볼 거니까, 자, 우리는 이제 이 소득세에서 그럼 먼저 어떤 소득들에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 어떤 거에 세금을 부과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소득이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상이 바뀌면서 이자 소득이나 처음에는 이자가 시작했죠. 신기하게 이자 우리가 받는 그 채권 같은 게 종류가 엄청 많이 금융 상품이 생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배당에 대해서도 종류가 펀드 같은 것 때문에 상품이 많이 생기다가 지금 현재는 연금의 종류 가지고 또 상품이 신기하게 막 생기는 거예요. 항상 시대 때마다 이런 거 나와요. 비과세 상품이라면서 세금 안 문다고. 그러면 과세관청이 쟤를 과세하기 위해서 계속 세법 개정하는 거예요. 하다가 너무 많아지면 다 열거 못 하잖아. 그래서 위와 유사한 거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라고 그냥 포괄주의를 가미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자,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서 소득 원천별로 구분해서 과세 대상을 하는데 이게 원칙인 거예요. 소득 원천에 따라서 열거주의로 하는 건데 양가로 1번에 그런데 양가로 2번에 예외적으로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게 우리 아래 네모박스에 이자 배당 연금은 종류가 너무 많게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업들이 세금을 비껴 나가려고. 그래서 위와 유사하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이렇게 포괄주의를 가미하도록 좀 해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과세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소득세는 자, 전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면, 자, 죽거나 태어나거나 이민 가거나 그거 아니면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슨 일을 해서든 벌어들인 돈 전부 다 합쳐서 1년간 너 얼마 벌었어? 세금 얼마 내라고 계산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이자를 받거나 배당을 받거나 사업을 하거나 근로를 하거나 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어쩌다 한번 당첨되는 게 있다면 얘네들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뭔 짓을 해서 벌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면서 회사 다니면 따로따로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번 걸 다 합쳐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합산해서 과세하겠다는 말이 뭐냐면 종합과세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뭔 짓을 해서 저도 여기에서 이거는 못 받고 능력 안 돼서 이 소득 그리고 이 소득 자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이거 받아요. 어릴 때 어머니가 넣으라 그래서 넣었던 게 이미 납부 전부 다 끝났어요. 어머니가 박수 한번 쳐주더라고. 근데 자 깜짝 놀랐어요. 벌써 끝난 거. 왜 우리 또 50만 원씩 넣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친구가 돈 빌려가면서 냈는데 왜 어머니가 안 보험하셔가지고 안 내면 우리 아들 힘드냐고 전화 오니까 어쩌서 이 친구한테 빌려서 냈는데 그 권한이 드디어 근데 어머니가 그거 끝났으니까 요즘은 그걸로 못 먹고 산다고 다시 새로 하나 넣자고 꼬시시는데 근데 뭐 삼성화재가 망할 거라 생각 안 하니까 아직까지는 벌 수 있으니까 넣을까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원칙이에요. 종합과세하는 게 방금처럼. 자, 그런데 자 우리
271페이지 제일 아래에 원천징수 제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원천징수.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원천징수 두 가지가 보이는데, 자, 이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고, 그리고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어요. 자,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건 뭐냐면, 얘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예요. 원천징수 당하고 나면 이 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금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복권. 복권 당첨되면 이걸 올해 당첨된 거에 대해서 내년에 우리가 세금을 낼 거라는 믿음이 세무서는 단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권 당첨금만 가지고 내야 될 세금을 딱 정해서 너 이만큼 내라고 딱 정해놓고 그거 내면 더 이상 그 돈은 세금 안 내도 돼요. 그게 완납적 원천징수예요. 그럼 예납적 원천징수는 뭐냐면 원천징수 이후 확정신고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걸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해요. 자, 이건 예를 들면 예납적 원천징수는 자, 우리가 월급을 받아요. 그럼 자, 월급 받을 때 세금 얼마 떼야 되죠? 그건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1년간 벌어봐야 얼마 세금 낼지 알잖아. 그런데 소득세는 우리나라 세수학부 2위로서 최대한 빨리 뽑고 싶기 때문에 매년 간이세액표라는 걸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만들어서 구설청이 내줘요. 그럼 그 간이세액표는 이 사람의 순수한 급여가 얼마고 그리고 부양가족이 몇 명이다라고 놓으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0%로 해서 선택해서 지금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하고, 근데 이 세금 떼인 게 내가 진짜 내야 될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 확정신고로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그것만 있는 사람은 세금 낼 필요 없다, 끝내는 거니까 원천징수가 끝이 아닌 게 예납적 원천징수. 대충 어느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완납적 원천징수는 돈 받을 때에 세금 떼이고 나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백수인데 지금 현재 내가 1년 동안 일 한 번도 안 했는데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그럼 받을 때 로또 1등에 세금 내고 떼이고 왔어요. 그거는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거. 그럼 내년 종합소득신고 할 때 저는 돈 번 게 단 1원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납적 원천징수는 얘는 종합과세에 미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세금 내고 끝내버리는 거기 때문에 원칙은 종합과세인데 얘는 종합과세에 미포함이라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따로 분리해서 과세한다라고 해서 분리과세라고 해요. 완납적 원천징수는 얘는 종합과세에 세금 냈고 끝났으니까 너는 1년 동안 벌었다고 정리하는 그 종합과세 할 때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완납적 원천징수를 분리과세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분리과세. 자, 이 용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자, 우리 다시 교재 앞 페이지로 와서 271페이지 위에 종합과세 아래에 분리과세가 적혀 있죠. 이 분리과세에 적혀 있는 건 우리는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납적 원천징수. 자, 그럼 이 분리과세 말고 분류과세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분류과세라는 표현은 얘는 어쩌다 한 번씩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자, 어쩌다 한 번씩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거. 자, 예를 들면 두 개 있는데 퇴직 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내봤어요. 꿈이에요. 양도소득세.
퇴직소득, 퇴직금에 대한 거예요. 퇴직소득이 잦을 수 있겠나요? 잦을 리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 직장에 30년간 일했어요. 그럼 퇴직금이 많을 거잖아. 근데 이 퇴직금 받는 해에 이 퇴직금하고 내가 1년간 월급을 합쳐가지고 다 번 거라고 세금 내면 너무 높은 구간 받으니까 얘는 불합리하죠. 내가 20년 산 집이 있어요. 30년 산 집이 있어요. 이 30년 살면 당연히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지. 물가 차이 때문에. 근데 그 차익을 가지고 세금을 올해 돈 번 거라고 종합소득세에 집어넣어 버리면 그 돈 때문에 30-40% 이상 구간을 맞는다는 거예요. 이건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 두 소득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거니까 종합과세하는 게 아니고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는 거예요. 퇴직소득만 따로 연분영수법으로 계산할 거고, 얘도 장기부여 특별공제부터 여러 가지로 따로 분류해서 계산한다고 해서 얘를 둘이는 분류과세인 거예요. 그럼 이 용어를 처음 들으면 분리과세, 분류과세 비슷해서 헷갈리니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분리과세는 이 종합과세들 중에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한다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일용직 근로자, 이 사람들한테 1년 동안 일했던 거 다 정리하라는 것, 현실적으로는 불합리하죠. 그럼 그분들은 그냥 돈 받을 때 세금 떼일 게 있으면 떼이고 떼일 거 없으면 안 되고 한번 정리하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은 세금 낼 필요 없게, 그런 게 분리과세인 거예요. 그분들이. 자, 이게 우리 기본 용어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제 계속 쓸 거예요. 자, 그럼 이 소득세는 개인 단위주의라는 건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개인 단위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강남에서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서 동업을 해요. 지분은 5대5. 자, 똑같이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1억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이 가게에서 동업을 했는데,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낼 거냐라는 건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니까 1억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이거에 10% 내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서 내가 거래징수에서 내는 거지만 될 건데, 그런데 5대5면은, 자, 우리 집이 용산이고 친구 집이 마포라고 볼게요. 그러면 친구하고 반반이니까 친구 5천만 원 벌었고 나도 5천만 원 벌었다고 되겠죠. 그러면 각각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거예요. 여기 가게에 1억 벌렸다고 1억의 세금 부과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나눠 가지고 자기 지분율만큼. 그래서 개인 사업자든 뭐든 동업이면은 지분율을 써요. 이 소득세 부분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분율 때문에 동업할 때 개인 사업자 하면 서로 싸움 나죠. 바로 법인은 상관없어요. 법인은 대표자 공동대표 올라오는데 개인 사업자는 한 명만 이름으로 오고 아래는 공동 그 사업자로 해가지고 밑에 적혀 있는데, 근데 왜 둘이 싸움 나냐면 똑같이 5대5라고 해놓고선 계약서를 써요. 한 명이 먼저 위에 쓰는 사람이 갑이고 그 사람이 을로 해가지고 세무서에 쓰니까 사업자 돈이 낼 때부터 싸움 나요. 그래서 지금 동업은 개인 사업자로 동업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이것까지 쓴 건 납세지까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지가 사업장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세무서가 잡으러 올 거예요. 안 내면 여기가 납세지가 되는데, 그런데 소득세는 사업장이 아니고 여기서 돈 번 건데 둘이 사업해가지고 번 건데, 근데 이 소득세를 안 내게 되면 저는 저의 관할 세무서 여기가 납세지가 될 거고 소득세법은, 그리고 친구는 마포 세무서가 잡으러 올 거예요. 한마디로 안 내면 잡으러 오는 날이 틀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납세지도 서로 다르고 이거는 개인 단위로 과세하는 거예요. 개인 단위. 이것 때문에 아주 미련한 사람들이 가족끼리 나눠서 하면 된다? 친족은 안 돼요. 인정 안 해줘요. 뭐 나누면 같이 하면 뭐 쪼개져 가지고 소득이 불어낸다? 세무서가 바보예요. 그죠? 뭐 아내가 와서 자기가 같이 그 했다? 그럼 세무서 와서 종이 딱 내밀어요. 부부 합산하겠냐 아니냐 이거 써라고.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냥 대학교 친구라든지 외국에 있는 친구라든지 외국에 있어서 한국에 올 일 없는 친구라든지, 제가 나쁜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 자, 그럼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게 뭐냐면 원칙은 이렇게 개인 단위 과세인데 방금처럼 쓸데없이 우리 특수관리자끼리 세금 회피하려고 이렇게 쪼갰죠. 그럼 세대 단위로 과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아래 적혀 있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개인 단위 과세가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세금 소득세라는 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한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빼줘요. 부과를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인적 공제 제도라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할 때 우리 기본문제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인적 공제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누진과세제도 이제 올해부터 45% 구간도 하나 생겼죠. 오늘 하나 더 생겨서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혹시 45% 내게 되면 저 기사로 좀 써주세요. 그 구간에 걸리시면 기사가 필요하실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진과세 제도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에 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 막 적혀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뒤에 거 하면서 다 보게 돼요. 일용 근로자하고 전부 다 얘는 작게 적혀 있는 거고 뒤에 전부 다 볼 거기 때문에 자, 우리 272페이지는 그냥 넘어가면 되고 자, 273페이지에 이제 위에 거주자 비거주자라고 적혀 있죠. 거주자 비거주자는 뭐냐면 한국 사람 외국 사람이 아니고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거고 그래서 얘를 무한 납세 의무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요. 그래서 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불러요. 그럼 이 둘의 기준이 며칠이냐면 183일이에요. 옛날에 1년이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걸 183일 6개월로 얘를 쪼갰어요. 절반으로. 자, 그럼 이 183일이면 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오랫동안 있는다. 자, 예를 들면 손흥민, 또 류현진 이런 사람들 6개월만 있으려고 한 게 아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야구공 던지고 공 차고 해서 번 돈은 우리나라에 세금 안 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비거주자 의제라고 하는 거예요. 비거주자로 본다. 그럼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CF 찍고 뭐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것만 세금 내지 외국에서 공 차고 해가지고 한 거는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 주위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들어오시는 분들 있죠. 뭐 F4 뭐 이런 식으로 비자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몇 년짜리 근로계약서 있어야지 출입국 관리소에서 그 비자를 발행을 해주죠. 그럼 그 사람들은 6개월 이상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주자 의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는 어디 소득까지 세금을 과세할 거냐, 그 사람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얘는 인세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가 6개월이니까 183일로 절반으로 잡은 거예요. 1년에서 절반으로 줄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273페이지 아래에 과세기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과세기간은 제가 지나가면서 이런 표현했죠. 앞에 그냥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뭐 봐주는 거 없어요. 자, 내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 뭐 8월 30일 날 폐업했어요. 그럼 나의 소득세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8월 30일이냐? 그게 아니에요. 8월 30일까지 되려면 사업 폐업하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아니면 이민 가야 돼요. 나는 사업을 그만뒀지만 그 다음날 딴 데 가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합칠 거기 때문에 과세 기간은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예외인 게, 그래서 내가 죽거나 아니면 이민 가면 출국한 날까지가 과세 기간이 될 거예요. 그 외에는 과세 기간에 변화는 없어요. 그 시험에서 이런 시험에 장난친다고 회사 그만둔 날까지, 뭐 아니면 사업장을 폐업한 날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억지를 부리는데 그게 아니고 얘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그리고 우리 거주자 납세지 적혀 있는 거는 앞에 제가 자기 집 주소지라 그랬죠. 저는 용산, 친구는 마포 이야기했던 거, 소득세는 그죠? 그 이야기했던 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우리 납세지 적혀 있는 거예요. 거주자의 납세지는 거주자 납세지는 주소지란다. 자, 주소지란 말은 이 말인 거예요. 주된 소재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린 그래도 세법이라는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잖아. 그죠? 그럼 다음부터 어디 쓸 때 주소지 쓰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있는 거 써요? 아니면 등본에 있는 거 써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럼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주된 소재지를 쓰라고 했는데 등본지 쓰라는 말이 아닌데 등본지나 번적지를 쓰는 건 적혀 있어요. 주소지는 지금 주된 네 소재지가 어디니? 주소지가 주된 곳이 없는데요. 그럼 너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니? 그게 거소지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게 주소 쓰는데 내 주민등록은 고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쓸까요? 그런 질문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대학생들이 저까지. 자, 뭐 비거주된 납세지는 뭐 그 일이 일어난 사업장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76페이지에 이제 소득세 계산 구조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왼쪽에 소득세 계산 구조는 이따 나중에 좌우와 같이 이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다, 죄송해요. 자, 얘 먼저 일부를 좀 볼게요. 자, 우리 소득세 계산 구조에 보면 총 수입 금액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자, 수입 금액이라는 표현을 제가 부가가치세법 할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얘는 소득세법에서 매출액과 비슷한 거다라고 표현했던 거. 그죠? 그럼 수익과 비슷한 거예요. 그럼 수익과 비슷한 거면 여기에 비용과 비슷한 성격으로 필요경비라는 걸 빼는 거예요. 필요경비라는 걸 뺄 거예요. 그럼 이익과 비슷한 의미가 뭐냐면 소득금액이에요. 똑같은 건 아닌데 얘네들이 구분이 안 가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회계상에.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득금액은 이익하고 비슷한 거예요. 소득금액은 이익이 내가 번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 소득세법은 이익에다가 그냥 바로 세금 구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거나 정책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세금 부과 안 하기 위해서 빼줄 거예요. 그게 소득공제라는 거예요. 소득에서 일단 뺄 거예요. 그럼 소득공제를 빼면, 자, 우리 이걸 부가가치세법 할 때 들은 적이 있는 말,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죠. 이 과세표준이 뭐였죠?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이 과세표준이잖아. 그럼 소득세법상의 세율을 부과를 해서 그래서 세액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산출세액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산출세액에서 우린 세액 감면은 공부 안 할 거니까 이제 세금이 나왔는데 세금에서 빼주겠다는 게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 그럼 이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올 거예요. 그럼 결정세액에 뭐 가산세 있으면 더하고 이미 뭐 사업소득이었으면 예정신고 때 예정신고가 아니라 중간연납세액 납부했었으면 기납부세액 빼면 이제 차가감 납부세액 나오는데,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자, 흔히 소득공제 하고 있는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으면 유리한 거고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받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사실. 그럼 우리 거의 대다수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넘어왔어요. 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우리 세율이 6%, 15%, 24%, 35%, 38% 이렇게 올라간다고 볼게요. 자, 그럼 과세표준 소득 구간이 있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소득이 이만큼 있고
B라는 사람은 소득이 이만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다. 그럼 이 사람은 이만큼 받고 이 사람은 이만큼 받는 거예요. 세율 곱하기 전에 과세 표준 되기 전에 빼잖아. 빼버리면 소득이 큰 사람이 35%의 세금의 효과가 나고 작은 사람은 줄여봐야 15% 효과밖에 안 나기 때문에 소득이 큰 사람한테 소득공제로 몰아주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지금 많이 여기로 보낸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아줌마가 있을 때 물론 그 아줌마 머릿속에서 세금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만든 정책 중에서 잘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의료비도 세액공제, 보험료도 세액공제, 교육비도 세액공제, 기부금도 세액공제로 보냈잖아요. 왜냐하면 얘네들한테 여기서 안 빼고 그냥 너 35%다 맞아, 너 15%다 맞아, 세금 계산해서 세금에서 12만 원 한도로 얼마 한도로 세금에서 빼줄 테니까 그때 하래.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한테는 별 느낌이 없지만 있는 사람한테는 세금이 훨씬 늘어나는 효과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옛날에 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 별 차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 같은 일반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내야 되는 세금이 팍 늘어났었어요. 이쪽 구간 맡고 있다가 여기서 꼴랑 뭐 12만 원씩 해주고 있는 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겠죠. 뭐 교육비 900만 원씩 빼주고 있던 거를 여기에서 뭐 얼마 안 빼주고 있고 막 그러면 차이가 확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일단 처음 이제 내일 저와 같이 공부를 시작할게. 과세 표준이라는 걸 구해야 되겠죠. 그럼 과세 표준 구하기 전까지 연말정산하기 전까지 과세 표준까지 내려갈 건데 그러려면 처음 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일단 소득 금액을 계산해내야 돼요. 이 소득 금액이 소득세의 계산의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법인세 할 때도 회계상의 이익 계산할 때도 이익을 일단 계산해야 세금 얼마니라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래 빼주니 안 빼주니 말할 건데 세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뭐 한다고 빼주는 거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이 소득 금액을 기준을 가지고 할 거라서 이 소득 금액, 수익 금액에서 필요금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소득 공제도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 사업 소득자로 치면은 얘가 매출액이고 얘가 정말 경비들이에요. 월세, 직원들 월급. 왜냐면 월세는 왜 내 경비를 빼냐면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본 거거든. 그 사람 세금 내야지 왜 내가 세금 내? 내 매출액은 다 내 거 아니잖아, 그죠? 직원들 월급 받은 직원이 세금 내야지 내가 왜? 그래서 경비를 다 빼는 거예요. 그래야 개인이 내가 번 돈으로 내려올 거잖아.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한 것도 빼고 그래야 내려와서 세금을 부과할 거니까 이 소득 금액을 구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어제 저한테 어제였나 그저께 물어본 소득 금액 이야기했었는데 우리는 내일 이제 시작하는 게 이 소득 금액을 구해서 이 소득 금액이 종합 소득 금액하고 분류 소득 금액하고 합쳐서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 100만 원 이하이면 그 사람은 돈 안 버는 거예요. 1년간 100만 원이면 진짜 작게 버는 거예요. 거의 안 버는 거예요. 1년간 그거밖에 안 버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이 내 가족 중에 있으면 내 월급으로 먹고 산다고 봐줄게. 이렇게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뭐 얼마 벌든 간에 신경 안 쓰는 거고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이 소득 금액이 우리 뒤에 연말정산이든 부양가족명세든 그 전부 다의 기본 토대가 되는 거니까 소득 금액 계산하는 부분을 내일 저와 같이 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오른쪽 277페이지에 종합소득의 계산 구조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오늘은 간단하게 보면 제가 수익금액이라고 표현했는데 수익금액 옆에 보시면 비과세라고 적혀 있죠. 비과세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거예요. 국가가 그냥 거기에 대해 과세권을 포기하고 세금 부과 안 할게. 나 안 가질래. 거기에 대해서는 뭐 너네 원천 이수도 뭐 그런 짓 하지 마. 나 안 받을 거야. 그런 게 비과세예요. 그럼 그 금액이 있으면 내 매출액 중에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건 세금 부과액 돈 계산하는 거니까 빼야 될 거잖아. 그래서 아예 여기서 빼는 거예요. 수익금 오기 전에 내 매출액에서 소득에서.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 금액하고 다른 거예요. 소득에서 비과세를 빼고 그리고 분리과세를 빼고 분리과세를 왜 빼냐면 세금 내고 더 이상 세금 낼 필요 없는 거. 지금 우리 세금 부과 금액으로 갈 건데
얘 세금 내고 낼 필요 없다라고 한 거랬잖아요. 빼고 필요 경비를 빼면 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소득하고 소득 금액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만 계산한 걸 수입 금액이라고 표현한 거고, 여기까지 계산한 걸 수입 금액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필요 경비나 빼면 소득 금액, 그다음부터 앞에 했던 순서대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자, 계산 구조 좀 이해가시죠? 자, 내일 저 만날 때까지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정성시켜 수 있죠? 소득하고 소득 금액하고 다른 거다. 이것만 꼭 하면 돼요. 소득하고 소득 금액은 다른 거다. 소득에서 뭐 이상한 거 다 빼니까 소득 금액이 되더라. 얘 둘인 다른 거다. 세법은 소득 금액으로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금액으로 만들기 위한 걸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중요해요. 소득하고 소득 금액은 다른 거다. 근데 기억할 수 있겠죠? 소득 금액이 시작이죠. 심지어는 얘네들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없으면 소득과 소득 금액은 같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소득 금액에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세금 계산할 때 시작인데 그 전에 이까지 추려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이 작업은 이제 회사에서 잘 해줘야 되죠. 직원들한테 비과세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직원은 사실 잘 모르죠. 그분들은 안 빼줘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안 해줘도 근로소득공제가 15만 원이고 세공제가 55%가 계산이 돼요. 예, 그분들은 그것만 해도 그분들이 이런 걸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안 돼요. 일용 근로자를 갖다 기간제 근로자는 못 줘도 되는데 일용 근로자는 주택 하면 안 되죠. 기간제 근로자야 그 월 급여로 나가는 거니까. 아니 평소에 해야지. 그걸 연말정산한테 정리한 게 뭐가 있어? 작년 나온 거 가지고 해야지. 아니에요. 왜냐면 월정액 급여가 비과세하고 다 뺀 게 월정액 급여로 해서 그 사람한테 원천이수 해야 될 게 나올 건데. 그렇죠. 그 뒤에 물론 뭐 아는 사람이고 세금 작게 떼게 해주려고 하는데 뭐 그거 갖다가 이렇게 뺄 수도 있는데 나중 되면 거꾸로 욕하는 놈 있어요. 나는 지금 월급이 얼마였는데 그냥 비과세나 이런 건 내 급여에 안 들어가요. 정규급여. 그러면 나중에 대출 받을 때는 의욕으로 소득 작은 사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좋다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해달라? 그냥 저라면 비과세가 어디 있어? 주는 거면 고마워. 난 비과세 따지는 사람들 보면 이해 못 하겠는 게 일단 1원이라도 더 주면 받으면 감사한 거지. 세금 안 내면은 뭐 지나가다가 뭐죠? 이거 비과세 아니냐고 들이대는 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당신 수당인데 이름이 이런 거라고 그럼 끝이에요.